천주교를 통해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중근. 그는요, 국내외 신문을 살피면서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은 아버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중국 상해에 한국인이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이주한 뒤에 뒷일을 도모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해 쪽으로 이사 가자. 맞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일제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해입니다. 1905년입니다. 이 조약을 일산능력. 바로 이 무인기질의 안중근은요, 이 부당하고 치욕적인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에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요, 국내엔 이미 일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무력의 차이가 어떻다? 너무 컸다. 너무 컸죠. 너무 컸죠. 그래서 안중근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일제에 저항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자, 이런 안중근의 제안, 아버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안중근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되게 깨어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버지와 상의를 마친 안중근은요,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안중근은요, 먼저 답사를 위해서 혼자 상해로 향한 겁니다. 상해에 갔어요. 가서 상해에서 좀 힘이 있거나 좀 잘 사는 동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중근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낯선 땅으로 떠났던 27살의 안중근. 그는 동포들의 외면에 좌절하고 수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안중근을 기다리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오, 마음을 같이 하던 분이 사라졌으니까 약간 마음속에 있던 그런 뭔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무슨 일이든 지지해줬던 아버지 사망 소식에 통곡하면서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부친의 혼백을 모셔둔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항일 저항 운동에만 정진한 것을 다짐했던 겁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결심. 그렇게 해가 바뀐 1906년 안중근은요, 가족을 이끌고 평안도 진남포로 향합니다. 안중근은요, 때가 오면 언제든 다시 해외로 망명해서 항일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진남포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안중근이 당장 이 군사를 결집해서 일제와 싸우기엔 뭐 무력도 세력도 지금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돈을 마련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논과 밭을 좀 팔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906년 봄 진남포 돈이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안중근은 교육 과정에 교련을 배정해서 총기 훈련을 시킵니다. 오, 사격 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6월에는요 영어를 가르치는 삼흥학교까지 설립합니다. 즉 안중근은요 군사훈련과 영어 교육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 계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년 넘게 교육을 통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안중근. 근데 이 안중근이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을 관두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관두고 학교를 떠나는. 네. 이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네. 뭔가 그 당시에 큰 국내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던 행동파 안중근 이런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안중근은 더 이상 이런 계몽 활동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일제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결심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분필은 던지고 총을 드나요? 참 그 표현이 참 시적이다. 예. 자, 그러면 그 결심을 오늘은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이런 결심을 할 때 안중근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있죠. 바로 안중근의 어린 세 자녀였습니다. 6살 딸과 3살 된 아들. 심지어 막내 아들은 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리죠? 대단하다. 너무 어리네요. 이거는 진짜 와 정말 크신 분이 큰 사람이네요. 아니,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을 떼어놓고 떠나는 안중근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은요 스스로를 다잡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 그렇게 국내 항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안중근. 자, 과연 가족을 뒤로하고 안중근이 향했던 곳 어디였을까요? 어디입니까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맞습니다. 기반조차 없는 낯선 땅 연해주에서 안중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제에 맞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있을까요? 그때도 찾기가 없었는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오늘날 우리 동포가 단합하지 못한 탓에 삼천리 강산을 외놈에게 빼앗기고 이 지경이 되었도다. 천년 형제들은 결사하여 우리 국권 어서 회복하고 대한제국 만만세를 온 세상이 놀라도록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불러보세. 어떤 님? 신문에다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중근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글에 감명을 받았는지 연해주 동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908년 4월 안중근은요, 기존의 연해주에 자리 잡고 있던 인사들과 연합해서 드디어 항일 의군 부대를 조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안중근의 밑에는 의병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지도 모르니까. 수십 명. 수십 명. 약 300여 명. 우와, 300여 명이요? 엄청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안중근이 총을 쥔 의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홍이동 그리고 신화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마주친 일본군이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던 데다가 이 안중근 의병 부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하여튼 뭐 이런 의병 활동에 있어서는 늘 게릴라 작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곧이어 영산에서 세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곳 영산 안중근 의병 부대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승리.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패배였냐면요. 300여 명 중 20여 명만이 겨우 생존할 정도입니다. 20명만요? 너무 많이 네. 잃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패배의 진짜 원인은 안중근에게도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 네. 사실 이 홍이동 신화산 이 앞선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는요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인 상인들을 포로로 붙잡게 돼요. 이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 포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만국공법 모르십니까? 풀어주시오. 자, 이 국제법에 따르면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맞아요. 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된다. 안중근은요 이런 원칙과 함께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천주교의 박애주의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냥 석방한 석방한 거예요. 거예요. 그럼 그 석방한 그 군인들이 위치나 등등 상태를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안중근에게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안중근 의병 부대의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린 겁니다. 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일본군에게
안중근 의병부대는 너무나도 쓰라린 대패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이 한 번의 패전에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동포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안중근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11명의 동료를 가까스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11명 11명.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 그 11명 갖고도 네.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네,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게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은 동료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이것을 증거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어이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손가락을 잘라 굳은 결심의 뜻을 보이는 단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에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꺼져가는 항일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가장 먼저 칼을 들어 자신의 약지를 힘주어 잘랐죠. 11명의 동료들도 주저없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단지 동맹입니다. 이 참 한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이 손이죠, 이제 손바닥.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에 보이는 이 손바닥 도장 많이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보기만 해도 바로 그냥 안중근. 네. 그렇죠. 사실은 저게 단지동맹은 단순히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지 말고 의병투쟁으로 기존의 의병투쟁의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안중근이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는 전환점이구나. 이 시점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 동맹의 취지를 적절하게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잘린 손가락에서 피를 모아가지고 붓에 묻힌 다음 이런 글을 태극기에 남깁니다. 보시죠. 대한독립. 그런 느껴지네요. 피를 모아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거를 의지를 다진 것 같아요. 뭔가 300명의 전투를 했을 때 그때 살아남았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 마음이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 바쳐 뭔가 마지막 하나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을 준비하는 느낌. 네.